네, 오늘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 문제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첫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 오전에 열린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시대 정신이 된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청년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연설에서 어떤 거를 강조했냐를 따질 때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좀 세보지 않습니까? 오늘 공정이라는 단어가 37회 언급되면서 문 대통령이 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연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공정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일어난 어떤 그 불공정 시비들, 불공정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20, 30대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이 공정, 저도 이제 쭉 내용을 봤습니다만 공정과 관련된 사회라는 부분에 대한 담론을 많이 제시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나 이번에 뭐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또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골마 있다라는 거죠. 공정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부모들의 뒷백이 없으면은 사실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게 만약 더 심화되면요, 이 국가나 정부에서 이거를 개선해내고 개혁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더 심화되면 이게 안 보이는 살아있는 계급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늘 담론적 성격으로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 국가에 던져진 과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담론으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청년의 날이고 또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년 조정위원회가 어저께 그저께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진짜 신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반성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주로 문제로 제기하는 이 공정을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문 대통령께서 오늘 청년의 날 행사를 상당히 고대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직전에 조국 장관 문제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문제 여러 가지 상당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정의 문제, 특히 젊은 청년들의 문제를 가장 자극적으로 지금 건드리는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특히 이제 진보의 가치 그리고 시대정신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결국은 시대의 가치는 공정과 정의 이것이 또 촛불정신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이 진보적 가치는 결국은 소수자를 보호하는 배려하는 그렇기 때문에 젠더라든가 성적인 여성 그리고 청년 이런 어떤 부분을 배려하는 것들이 이제 진보의 가치고 진보의 가치뿐만 아니고 이것이 바야흐로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입시 문제 또는 병역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37번 이렇게 연설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불공정 사례라고 해서 불공정이라는 단어도 10번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현실 인식 이런 것들을 오늘 청년의 날 행사에서 이것을 일단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인식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집권이라든가 내각에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이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 벨기에의 왕위 승계자 1인 엘리자베스 공주가요. 그 왕립 군사학교에 입교를 해서 160명의 동기생들과 동일하게 배식도 받고 네오반 생활도 하고 군사훈련을 받고 그리고 진흙 속에서의 훈련을 받는 그런 뉴스가 오늘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벨기에 같은 나라는 이런 일들이 아주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뉴스들이 평범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어떤 이런 공정성 시비와 혼란을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차기 대선에서도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이냐,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담론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틀과 내용을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저는 대선의 중요한 토픽이 될 거고 토론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내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게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청년의 날을 계기로 대통령이 그러한 메시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현실적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담론으로만 이제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 지금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과 어떤 정당적인 배경을 통해서 당선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이런 뭐 담론적인 어떤 이런 언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리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적인 입법적인 그런 조치가 상당히 강화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언급을 좀 더 살펴보면요.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특히 병역 비리 근절을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의식했다고 봐도 될까요? 이 병역 비리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청년뿐만 아니고 병역과 관련해서 연관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그리고 뭐 누나 동생, 여동생 이런 식으로 해서 병역과 관련해서 다 누구나 다 이것이 이제 연관돼 있고 역대 우리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병역 비리라든가 이런 걸 이슈로 해서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이슈가 돼서 나중에 나랑 관계없고 무혐의를 받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이 병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 관련 특혜 휴가 의혹 이런 것 관련해서 이것도 결국은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역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병역과 세금 이런 것들은 특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후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어떤 세력 전체에 상당히 큰 파급력을 느끼는 그런 어떤 핫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입시 비리도 상당히 이제 큰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저는 이제 병역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런 어떤 의혹과 정치권에서 공방 그리고 국민적 의혹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금 정치적 공방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언급이라고 봅니다. 네,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병역 문제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병역 의무제 아닙니까? 누구나 정상적인 젊은 청년들은 다 군대에 가야 된단 말이죠. 군 복무를 필요해야 된단 말이죠. 용병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평등성과 균등성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문제는 그 진위 여부, 또 위법과 탈법 여부 이 부분을 떠나서 일단 장관의 아들이 논란이 됐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좋은 소식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뭐 위법성도 사실상 뭐 큰 범죄도 아닌 거고 과연 보좌관이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형으로 쓰였느냐 아니면은 뭐 좀 압력을 넣느냐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이건 뭐 병가에 대한 휴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추미애 장관을 봤을 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다는 사실 자체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 봤을 땐 결국 반가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일단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추 장관도 유감도 표명하고 사과도 했지만은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병역을 무조건 가야 하는, 사실상 대학을 다니다가 아니면 뭐 하여튼 젊은 청년에 봤을 때 앞뒤로 따지면 3년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가는 것인데, 애국심으로 가는 것이고 사명으로 가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정리하고 또 다시는 이런 논란이 있지 않도록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당의 어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품위를 훼손하고 감찰 비협조라는 명목을 달았는데, 일단 뭐 감찰 비협조 부분은 김홍걸 의원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1호 조사 대상으로 김홍걸 의원이 올랐고 이틀 만에 바로 제명 조치가 됐어요. 이례적으로 좀 빠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오늘 아침에 조간을 보니까 뭐 DJ 아들 뭐 저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언론도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이건 민주당이 발빠르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김홍걸 의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고, 특히 또 김홍걸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까지는 뭐 자신의 노력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던 게 절대적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상당히 그 업적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정치 학계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이 재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강남의 세채 투기성의 의혹에 대한 문제, 또 선거 때 과정의 재산 증식 과정 문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예를 떠나서 부친인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란 말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엄중하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홍걸 의원이 지금 뭐 언론에 보도는 되고 있지만은 과연 진정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한정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고, 또 2002년 전국을 흔들었던 최규선 게이트 사건을 거론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 의원의 이런 공개 지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뭐 비례로 당선된 사람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결심을 할 필요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김한중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부친인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 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지금도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실망감을 주고 기운이 빠지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의혹 단계고 그렇지만 그런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던 자체가 실제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불명예를, 특히 자기 부친이 만든 당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새정치 국민회의 때 그런 창립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당인데, 그런데 그 당에서 제명을 당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불명예를 김홍걸 의원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김한정 의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부소식장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김한정 의원의 말도 좀 새겨 들어야 될 것이다. 빨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들이라 그러면 그건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정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그러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미리 꼬리자르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정리하는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뭐 조금 빨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국회의원으로 일단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공당인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고,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의원이고, 물론 윤리감찰위로의 어떤 불명예를 지금 안고 있지만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가 투기 의혹,
있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제 윤리감찰이라는 감찰을 하겠다. 이런 형식을 빌었는데 이제 그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전격 이제 출당 조치를 함으로써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결국은 보면은 의원직을 또 유지시켜 주는 그런 지금 결과를 지금 초래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일단은 자른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없어질 것인가? 저는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단은 만약 이런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의원직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책임 또한 민주당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300명 중에 한 명인 국회의원으로 지금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는 당에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어떤 숙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과거의 최규성 게이트에서 해서 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도 받았고 유죄 판결이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최기선 씨로부터 3억 원 수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떤 법적인 처벌을 이제 받은 경력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 공천에서 합류해서 여기서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직을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김호급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김홍걸 의원이죠. 네.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기 때문에 DJ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일단 김홍걸 의원 문제는 민주당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했고요. 이상직 의원에 대한 문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대량 해고 논란 때문에 이제 징계 문제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굉장히 김홍걸 의원에 대한 판단이 빨랐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에 대한 판단은 어떤 식으로 언제쯤 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면서 두 사람을 감찰단에 회부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1호로서 지금 김홍걸 의원이 제명 조치를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김홍걸 의원 문제는 뭐 말씀하셨습니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김홍걸 의원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김홍걸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직 의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좀 여러 가지 일반 상식으로는 참 희한한 부분의 과정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거는 이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서 이제 인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1,600명인가요? 그 인원들이 이제 대량 해고 당하면서 임금 체불 문제, 5개월째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건이 맞아 거기에 실질적인 원호는 이상직 국회의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스타항공이라는 것이 이스타홀딩스라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데요. 예. 언론의 취재 결과가 나온 거죠. 페이퍼 컴퍼니란 말이에요. 그 이스타홀딩에는 실제로 이상직 의원의 아들과 딸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3천만 원에밖에 없는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스타항공의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대주주에 약 100억이라는 걸 넣어서 거기에 60%인가요? 제가 정확한 지분은 안 넣은 대주주로서 주식을 사들였단 말이죠. 이건 참 신기하다. 그럼 과연 그 100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주항공에 이제 매각하면서 540억에 했기 때문에 앉아서 400억을 벌었다. 이건 아주 뭐 재테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직 의원은 난 다 팔았다. 다 팔았고 난 관계가 없다. 하지만은 거기에 지금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이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간부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딸과 이상직 의원의 전 보좌관이라든가 친척이라 이런 사람들이 쫙 포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고 또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현직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불러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두 분이나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직 의원은 난 아니다. 난 지분이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참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 현재 국회의원 아니에요. 국회의원 공직에 있는데 이렇게 자기는 뭐 형식적으로는 뭐 서류상에는 자기 지분이 없다 그래도 사실상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대량 해직당하고 거기서 차익을 얻어서 예를 들면 그런 이스타홀딩스라는 데서 거액을 만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지든지 그런 게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좀 조기에 제명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김홍걸 의원에서 확실하게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감찰대에서 어떻게 나올지 예고편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건 뭐 제가 뭐 들여다봐야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상당히 정치 도덕적 판단이 엄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상직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게 과연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논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5년간 활동을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주를 준 기관들이 피관 기관이었던 만큼 이해 충돌이 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글쎄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건 간에 어떤 소속 상임위가 있고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박덕흠 의원이 지금 그 국토위원회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재는 지금 환노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국토위원 활동한 국토교통부라든가 산하기관에서 773억 원 공사를 수주했는데 피관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영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해양건설 같은 경우는 박 의원이 지분을 이제 51%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건설 회사이고, 그리고 원화 코퍼레이션하고 원화 종합건설 여기에는 주식이 11만 8천 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건설 회사들의 뭐 주주는 장남이라든가 친형이 이제 대표로 있는 가족 지주회사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원화 종합건설이라든가 원화 코퍼레이션에는 신기술 이용료가 371억 원 해서 수주를 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충돌, 일감 물어주기 의혹,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상당히 갑과 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국회의원은 감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시하는 기관인데 감시하는 기관에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이것이 과연 뭐 법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뭐 따지기 전에 사실은 정치는 감정이 국민의 어떤 감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다시 보완하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안도 나오고 있고 어쨌건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질 가능성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개혁을 야당 입장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의 어떤 국민의힘 여기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박덕흠 의원 일가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거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이제 수주받은 문제도 있어서 지금 이런 걸 다 합하면은 한 2천억 원 정도 넘는 돈을 네.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빠르게 제명하기도 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어떤 차원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자막에 밑에 자막에 그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네. 이분이 말이죠.
지금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으로 지금 고발돼 있죠. 검찰 수사가 들어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했잖아요. 그다음에 전문 건설 공제조합인가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국토위 간사를 5년 동안 했는데 뭐 건설회사를 국회의원 하면서도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것이 물론 의혹 단계입니다만 가족들이 있는 아니 자기도 주식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서 국토부 산하의 기관과 또 지자체에서 수주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천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2천억. 예? 참 황당합니다. 네. 예. 이분은 그러면은 국민의 대표 이분이 이제 충북 옥천인데 그래서 천혜는 친박계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국민의 대표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건설업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것인지 참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네. 형이다. 네. 참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간다. 물론 검찰의 수사가 있겠지만은 국민 상식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예, 겸직 네. 금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수가 뭐 정치 나가면 교수실 그만두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걸 건설업 같은 것도 대표직이라든가 그 주주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것을 입법화해서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두 분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